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5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적 기반과 실제 성과 중에서 운용 현황과 데이터로 본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두 가지를 비교하겠는데요. 운영 현황과 데이터로 본 성과를 비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과 연관되는 이전의 유튜브를 보면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여정에서 일부 비트코인 편을 방송했고요. 그 다음에 2부로 이더리움 편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적 기반과 운용 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유튜브를 3월 4일 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3월 4일 날 올린 내용은 기술적 기반과 운용 특성 비교를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과 연속성을 위해서 3월 4일 날 방송한 내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UTXO 모델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이처럼 블록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10분마다요. 블록이 만들어져서 이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데 요 블록의 블록 해시값 요 블록 해시값 요 블록의 블록 해시값을 여기 헤더에 여기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 이전 블록 해시값이 집어넣어졌죠. 그래서 채굴자가 블록을 만들 때 여기 트랜잭션들에 대한 어떤 루트 해시값과 이전 블록 해시값, 그 다음에 난스 값, 이걸 대입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아주 작은 해시값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목표로 한 해시값보다 작은 값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곧 채굴 성공이 되고요. 그럴 때 채굴 노드는 그 새로 만들어진 블록을 모든 풀노드로 전송을 해주면 그 풀노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검증한 후에 블록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풀노드들이 블록체인 사본을 가지고 있고 계속 채굴자가 만든 그 블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의 모든 블록 안에는 그 블록 시간 동안에 도달한 트랜잭션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블록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은 채굴노드입니다. 채굴 작업을 하는 채굴노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상은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정 모델. 이더리움의 계정 모델은 먼저 계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외부 소유 계정과 계약 계정. 계약 계정은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는 거고요. 특히 계약 계정은 이 트랜잭션이 블록 시간 안에 도달했을 때 각각 트랜잭션은
연관되는 그 계약 계정을 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난 뒤에 이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상태 변경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상태 변경이 이와 같은 과정으로 모든 그 블록 시간에 도달한 트랜잭션들에 대해서 상태 변경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자 노드가 일단 이렇게 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이처럼 이런 블록을 만들었어요. 모든 그 검증 노드에게 보내주면은 검증 노드들은 이것을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블록 시간에 도달한 트랜잭션들을 가지고 계약 계정이든 외부 소유자 계정이든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전 상태에서 업데이트된 상태를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 제한자가 보내준 그 업데이트된 상태하고 검증자가 한번 검증해 본 업데이트 상태가 같으면은 그 블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3,000개가 넘는 그 검증자 노드가 제한자가 제안한 그 블록을 일사불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로운 블록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예, 비트코인에서는 채굴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물론 풀노드들이 있지만은 채굴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굴자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 보상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발행하고, 이더리움에서는 제한자와 검증자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을 발행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제한자와 검증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한자와 검증자가 성실하게 이더리움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받아서 잘하면은 격려해주고 ETH 보상을 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잘못하면은 슬래싱, 그래서 그 지분을 깎아버립니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는 채굴 노드와 풀 노드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더리움에서는 검증 노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채굴 노드에게 모든 그 보상이 주어집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주고 수수료도 채굴 노드에게만 줍니다. 성공한 채굴 노드요. 반면에 풀 노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분산화에 기여하고 있지만은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풀 노드를 운영하는 거래소나 기관은 상업적 이유로 노드를 운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채굴 노드가 지금 현재 그 채굴 비용이 수익 비용보다 높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채굴자 수가 감소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더리움의 검증 노드는 검증자와 제한자가 모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이 필요하고요.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은 보상을 해주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슬래싱, 암호화폐 뺏어버리는 겁니다. 지분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먼저 그 비트코인 평균 채굴 비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왜 중요하냐면은 그 채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채굴자 수익, 그 채굴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요, 그것보다 높으면은 채굴자가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채굴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굴자 수가 감소하고요. 그래서 그 한 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비용을
예, 요게 이제 파란색 줄이 비트코인 에버리지 마이닝 코스트인데요. 2016년부터 쭉 여기 2013년까지 2023년까지만 그래프입니다. 그때까지 봤더니 예, 요런 그래프를 따라왔어요. 이렇게 따라왔고, 다행히 2021년, 2022년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갈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죠, 채굴자들이. 근데 그것을 2020 뭐 쭉 이전 그래프도 있는데요. 하여튼 2020 한 2년부터 25년까지 레이쇼라는 것은 비트코인 평균 채굴 비용을 비트코인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크면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거의 이 구간, 지금부터 이 구간, 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산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데 전기 비용이 이게 뭐 대략 수치입니다. 4,340만 달러고요. 매일 채굴하는 비트코인 수를 144개 블록을 고려하면 약 490 BTC를 채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당 나눠보면은 약 88,000 달러가 나옵니다. 사실 통계에서도 2025년 2월 27일 통계를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86,797, 그 다음에 25일 날 기준으로 채굴 비용이 92,297입니다. 이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채굴 비용이 가격보다 더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더리움인 경우에는요, 검증자의 손익분기점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 비트코인 작업증명 Proof of Work, 비트코인 작업증명을 해서 이게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만약에 200만큼의 그 전기가 필요하다면은 거의 금 광산, 실질적으로 금 캐는 광산, 금을 캐기 위해서 투입되는 그 전기료가 약 240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전 세계 그 동영상을 다 이렇게 관리해주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유튜브 동영상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량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튜브, 금, 광산, 채굴, 비트코인. 거의 맞먹습니다. 이게. 거기에 비해서 지금 ETH 지금 POS로 바꿨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그 바꾸기 전 데이터 선전하려고 이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한 데이터인데, 이더리움이 지금 지분 증명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0.01만 전기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요,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에너지 전기 소비가요. 그렇기 때문에
ETH를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32 ETH만 지분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를 주는데 연 4% 이자 준다고 치고요. 32 ETH 투자하고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2,300불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니까 검증자가 됨으로써요. 지분 투자함으로써 12달러 나누면은 약 245달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검증자가 투자해야 될 비용은 전기, 이렇게 전기가 필요 없으니까요. 10달러. 인터넷 별도 연결 구매하는데 돈 들어갈 거고, 컴퓨터 하나 사놓으면은 이게 오래 사용하니까 감가상각비로 치면 한 달에 한 14달러 들어간다고 보고요. 인건비. 이렇게 해도 인건비는 이제 계산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이것만 보면은 한 50달러 미만입니다. 달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검증자는, 이익이라는 거죠. 참여하면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검증자는요, 또 무조건 이렇게 ETH만 투자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검증자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운영에 잘 참여하고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을 봅시다.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떼똑을 통한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나 업비트 이런 데서 그냥 장부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해주면서 중개를 받는 그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한 일일 거래 규모는 이런 커브를 따라왔네요. 따라왔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 40만 트랜잭션 정도 됩니다. 하루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 척도가 됩니다. 이게 트랜잭션이 하루에 얼마나 일어났느냐 이것이요. 그래서 하루에 수수료, 트랜잭션이 거래되면서 받은 수수료를 보니까 이런 커브고요. 이게 이제 10만, 요 단위가 밀리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단위가 밀리언이기 때문에 1000만이죠. 여기 10 곱하기 100만이니까 1000만.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요. 여기 2026년 2월 25일, 2월 16일 보면은 거의 한 2, 3밀리언 밖에 안 됩니다. 2, 3밀리언요. 2 내지 3밀리언 밖에 안 됩니다. 이더리움의 하루 거래량은요. 2015년 8월 9일 하루 거래량이 1329건이어서 아주 작았죠. 그게 쭉 이런 커브를 타고 계속 이렇게 증가해 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4일 기준으로 보면은 약 196만 건이고요. 196만 건. 6만 건이고요. 이것들은 대부분 소각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검증자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발행을 하기도 하고 또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거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소각해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트랜잭션이 받는 수수료는
거의 소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7일 기준으로 수수료 소각량을 봤더니요. 이더리움에 올라가 있는 그 유닛스왑에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이만큼 소각했고요. 이게 7일 동안 소각한 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전송해주고 받은 수수료에서 일주일 동안 이만큼을 소각했고, 스테이블 코인 수수료 이만큼 소각했고, 레이어 2 블록 트랜잭션을 처리하면서 받은 수수료 이만큼을 소각했고요. 뭐 메타마스크 같은 데서 이만큼을 소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가 2022년 9월 22일이 더 머지라고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한 아주 획기적인 날인데요. 이날 이후로 2025년 2월 25일까지 이만큼이 소각이 됐습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출시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7년, 이때는 이거 비트코인 너무 이게 속도도 느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힘들다. 비트코인도 좀 혁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먼저 블록 크기부터 좀 늘리자. 그래야지만이 10분 동안에 블록을 만드는데 트랜잭션들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블록 크기를 좀 늘리자라고 했는데 이 비트코인에서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기술 혁신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하드 포크라고 해가지고 다른 길로 걷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캐시를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기술은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캐시가 더 훌륭한 거죠. 그렇지만은 초창기 비트코인은 BTC로 계속됩니다. 우리는 오직 초기 비트코인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사람 뼈 있잖아요. 이 뼈도 생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은 처음에 세포가 그냥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게 뼈가 되는 거는 또 뼈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게 딱딱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게 처음에 물렁물렁 하다가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거죠. 뼈가 되는 겁니다. 굳히기에 들어가는, 굳히기 한마디로 굳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히기라는 게 안정된 면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한번 뼈가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딴 걸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더 나은 뭔가 있어도 그거는 이제 뼈로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2021년도에 오면은 이게 확실하게 비트코인은 침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은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비트코인 극대주의, 비트코인만 최고다. 뼈가 되는 그 비트코인만 우리 뼈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극대주의자. 이것들이 이더리움을 막 공격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들이 알트코인이라는 말도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알트코인. 올터너티브 코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잡코인입니다. 잡코인. 잡코인. 비트코인만 코인이고 나머지 것은 잡것이라는 겁니다. 잡것. 그런 식으로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논쟁을 유발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요,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죠. 또 다른 체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솔라나, 그 다음에 바이낸스, 에이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멀티체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서 25년이 되면은요, 이더리움도 원래는 비트코인과 똑같은 작업증명 방식으로 했다가 지분증명으로 전환합니다. 2022년에요. 비트코인은 계속 POW를 작업증명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은 트레드파이, 이게 이제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인데요. 전통 금융에 기대해 가지고 ETF를 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홍수문이 열렸다 그러는데, 블랙락, 피델리티 이 기관들이 가세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투개의 장으로 만듭니다. 자, 요약하면은요, 비트코인은 기술 혁신 없어요. 이런 ETF라든지 이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여기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만 계속 올리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기술 혁신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더리움의 출시 자체가 블록체인의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비트릭 부테린이 스마트 계약을 소개를 하죠.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계정이 스마트 계정이라는 거죠. 계정에는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트랜잭션이 와서 이 스마트 계약 코드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전 상태에서 트랜잭션이 적용이 돼서 이게 다음 상태로 업데이트합니다. 이것들을 블록체인이 계속 시간마다 업데이트된 이 상태를 여기서 관리를 하면서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 생기고 나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처럼 단순한 그 디지털 골드 또는 돈이 아니고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이 계약 계정이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계약 계정이, 그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코드로 이루어진 계약 계정이요. 그것들을 다 각자의 그 트랜잭션을 유발시켜서
각자 계약 계정을 실행시키고 상태 변경을 유발하고 그걸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블록으로 다 이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이 똑같은 4분의 블록체인을 3000개의 검증자 노드가 똑같이 가지고 있고 똑같이 검증하고, 그렇게 하는 분산형 이제 컴퓨팅 플랫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돈만 이렇게 거래했던 거를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컴퓨팅,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으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혼잡해졌어요. 사람들이 이게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 컴퓨팅, 글로벌 컴퓨팅 능력은 요 타임 슬롯 안에, 요 안에 이더리움이 컴퓨팅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래서 한계만큼만 트랜잭션을 받아주거든요.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주니까 이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처리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팅을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한계가 부딪히니까 가스 요금이 급등하고요. 이 시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계층 솔루션, 이 기간 동안에 이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계층. 우리가 소위 레이어 2라고 하는데요. L2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트럼, 옵티멈, 폴리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022년에 가면은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게 그 유명한 더 머지입니다. 더 머지입니다. 더 머지고요. 그래서 2022년에서 25년 시기에 가면은 이와 같은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 내용면에서 보면은 레이어 2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1이고요. 이 레이어 2들이 많은 레이어 2들이 확장이 됩니다. 그 기술은 낙관적 롤업 체인으로도 만들고요. 영지식 롤업 체인으로도 만드는데 이것들이 막 늘어납니다. 막 늘어나니까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늘어나면은 이 검증을 위해서 얘들이 블록 트랜잭션을 이쪽으로 보내거든요. 이더리움 메인 체인으로요. L1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더리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이 봤을 때는 자기 이것들도 처리를 하고요. 여기 레이어 2에서 오는 블록 트랜잭션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의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블록 트랜잭션을 효과적으로 많이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혁신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블록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그 혁신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또 올해 3월달, 2025년 3월달에 있을 예정인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는 또 이것을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레이어 2 체인이 베이스인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베이스는 그 옵티멈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이고요.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 지금 암호화폐 중간 거래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이넌스고요. 바이넌스는 BNB 체인을 만들었어요. BNB 체인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이더리움을 흉내내서 만들었습니다. 거의 이더리움을 복사했다고 보면 됩니다. 프로토콜을. 그래서 얘들은 레이어 1 체인으로 만들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로 만든 거죠.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이 베이스라는 레이어 2 체인을 만든 겁니다. 코인베이스에서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레이어 2 체인들요. 레이어 2 체인들이 아비트룸 트랜잭션들이 이게 일주일 동안 거래량인데 400만 건, 500만 건 이렇게 됩니다. 일주일에. 옵티멈도 있고요. 폴리곤도 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이렇게 망라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자체만 트랜잭션은 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은 이 레이어 2의 블록 트랜잭션을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이더리움 생태계로 봐야 됩니다. 대단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이 블록 트랜잭션을 이렇게 내려보내거든요. 검증을 위해서. 그걸 보면은 베이스가 제일 많고요. 베이스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타이코, 아비트럼, 옵티멈 뭐 이런 순서입니다. 저희 이 작업을 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유튜브를 작업하는 동안에 어디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뭐 카톡 그러기도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만 이루어지고요. 이더리움은 발행과 소각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작업 증명 방식의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채굴자가 거의 99.9%를 담당하죠. 보안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채굴자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그 보상을 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발행하게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공급은 연간 약 8.3%씩 증가해서요. 이더리움의 더머지가 일어났던 시간이 여기인데 2022년요.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때부터 시간이 치면 이게 한 29개월 지났습니다. 29개월. 지났는데 BTC는 이때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1.415%가 증가했고요. 공급량이. ETH는 거의 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까 비트코인은 발행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발행과 소각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보안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증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지분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지분이 투자되어 있는지를 봅시다. ETH 지분 투자되어 있는 걸 보면은 2021년부터 해서 이게 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2025년 1월 현재 지분 투자된 게 이만큼입니다. 지분 투자된 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의 규모냐니까 현재 그 이더리움 공급량의 한 27.58%가 이 지분에 투자되어 있는 거죠. 지분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분, 이자를 줘야 되니까, 지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 이자를 줘야 되니까요. 지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ETH를 발행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입니까? 지분 투자된 액수 이게 3,300만이래요. 약 400만이래요. 400만 ETH, 3,400만 ETH 지분 투자되어 있는가요? 여기 대해서 2.5% 이자를 준다고 봅시다. 1년에. 그러면은 얼마를 발행해야 되느냐니까 이게 1년에 이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약 85만 ETH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것은 여기서 제가 찾은 통계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좀 차이는 나지만은 1년에 ETH 발행이 약 82만 ETH입니다. 발행된 게요. 예. 이만큼이 발행됐죠. 근데 1년에 얼마가 이더리움이 소각됐느냐니까 80만 ETH가 이만큼이 소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행한 만큼 거의 소각이 됐으니까 이게 거의 0%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스, 이게 서플라이 그로스가 공급이 거의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더 머지 이후에요. 이더리움은 거의 0%입니다. 이게 이제 더 머지가요? 이때 일어난 거거든요. 더 머지가 2022년 9월 29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2025년 2월 25일까지 이게 약간 29개월인데요. 동안에 약 200만 ETH가 발행이 되었고요. 195만 ETH가 태워졌습니다. 소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드럼의 장점은 제안자 및 검증자가 이처럼 스테이킹한 보상을 통해서 ETH를 발행을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줘서 그 활동을 바르게 하라는 장려책이죠. 장려책. 장려책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상태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검증자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발행된 만큼을 역시 소각해버리는 거죠. 소각. 소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L2, 레이어 2 확장을 하고 블록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머지 이후에 안정적인 총 공급량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안정적인 총 공급량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으로 2025년 3월 5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